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하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정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CNN 탈출입니다. 오늘은 착잡하지만 기쁜 소식,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에 석방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태극기 저항 세력이 줄기차게 버티고 원칙을 세워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요새 며칠 동안 이 윤석열 캠프의 신지의 영입 같은 것을 아주 집요하게 한 3, 4일 동안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누구는 저보다도 어떻게 당신을 세뇌 탈출을 하면 기승전 신지혜로 끝나냐, 그런 말까지 저한테 한 분이 계십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행보가 국민의힘의 그 성격을, 전통적 지지 기반을 넘어서서 산토끼 쪽으로 지지 기반을 바꾸려는, 그러니까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의 바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당내 정파적 당내 갈등과 혹은 정파적 당내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파적 갈등 혹은 대립 혹은 긴장, 이것을 위해서 밑밥을 까느라고 제가 신지혜를 한 3일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것을 다시 주워 담아서 앞으로 이 대선 국면과 그리고 국힘의 그런 포지셔닝, 여기에 관한 좀 더 냉정한 말씀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노래는 행복한 거예요. 네,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못해요. 어떤 데는 메리 네. 홀리데이. 참나. 그렇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하여튼 저기 메리 크리스마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뭐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박 대통령 석방은. 그렇죠. 뭐 어떤 방식으로 뭐 해석을 하든 기본적으로 우리 이겼습니다. 네, 이거 석방 잘 된 겁니다. 예, 예. 정말 박 대통령 얼른 나오셔서 문 좀 추스리시고 마음도 추스리시고 좀 많이 건강한 모습 되찾기 바랍니다. 가장 우아하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조만간에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석방의 배경이 뭘까요? 참 뭐 여러 가지 아마 각자 편의대로 아마 해석을 할 건데, 이 문제는 남들이 아마 우리 저기 사회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우리 저 백모성 원내하고 깊이 고민을 해보면은 문 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안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 반문 후보가 만약에 어느 일정한 상황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 집중을 연출할 수 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했죠. 저기 그 백모가 한 세뇌 탈출해서 한 2, 3주 전에 예. 김건희 씨는 천성대로 살고 윤석열은 박 대통령 만나야 된다. 연말 연시거나 설 무렵에 만나야 된다. 청와대에서 들었나? 그런데 뭐 그건 이제 백모의 얘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몇 분의 그 우리 시청자님들은 박 대통령이 그 윤석열이 만나나 주겠냐? 예,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박 대통령이 의외로 굉장히 저는 품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대범하고. 그럼 이분은 국가에 뭐가 유리한가를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에 저기 아마 뭐 지금 그 편지 답장과 관련해서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개연성이 높은 네네. 이야기가 나왔죠. 시대의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라 뭐 이런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고 예. 나를 넘어서 국가 뭐 그런 문구 같은 것들을 가세면서 같이 이제 펴내면서 네네. 그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박 대통령이 뭐 저는 이제 그분의 그러니까 그런 인격이나 관점에 대해서는 100% 신뢰합니다. 예. 단지 가끔 이제 그 한중 관계, 예. 한미 관계를 잘못 푸른 거 예. 그런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무슨 옹졸하게 윤석열이 저거 나 잡아는 저게 검찰 칼잡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쟤 왜 만나 뭐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만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의왕이나 혹은 병실에서 이런 만남이 일어나면 이게 치명적이라고요. 사람들한테 이 엄청난
이 뭐라 감정적인 네, 혹은 이건 정서적인 치명적이라고. 감정적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에 다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에도 치명적이고 문재인한테도 치명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제 건강도 악화되셨고 이러니까 이제 석방을 하게 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배경이 있다면. 우리가 뭐 국내 정치를 좀 깊숙하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는 저기 친문하고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극히 그 핵심 지금 저기 권력 권부하고 이재명 새로이 이제 권력을 가져간 이재명 세력과의 갈등이 반영되어서 친문 쪽에서 취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예.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친문 입장에서는 예. 뭐 대선판에 박 대통령 석방이 뭐 이재명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저는 이재명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할 거라고 보는데 예. 유리하든 불리하든 우리가 너 당선 도와준다고 우리가 이 책임 안 가져가겠어 하고 그 이야기죠.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뭐 권력을 잡기 위하든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완전히 이 박 대통령을 악마화시켜서 그렇게 보든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제 지는 해가 이 부담을 같이 가져가면은 안 되고 먼저 그 카드를 써버리는 게 자기한테는 유리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 자극하는 별로 그렇게 주목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죽음의 정치, 시체의 정치가 지금 막 대장동 킬링필드지. 킬링필드고 이게 뭐 본인 의사에 의한 자살이든 회유에 의한 자살이든 그리고 뭐 의한 자살이든 문명 사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연쇄 자살 사건 혹은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죽음의 있으니까. 정치라고 있습니다. 네크로폴틱스라고 네네.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집단 공포를 일으키고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예외적으로 문명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어둠을 그리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죠. 그 사표를 내게 된 원인이 김진국 수석. 김진국 수석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면접을 할 때 자기 소개서에 이제 뭐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그리고 뭐 나를 뽑아준다면은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내가 힘을 쓰겠다. 뭐 이런 등등등 해서 상식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쓰고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친구가 조현병을 뭐 10년 이상 앓은 조현. 조현병. 조현. 옛날에는 이걸 저기 그 정신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스키즈프레니아.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우리 저 이재명 변호사가 이제 이 흉악한 살인을 정신적인 뭐 이런 이제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변호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전 다르게 의도적으로 이런 정말 이 병이 있는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권력 게임에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조현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신분열 그다음에 조울 그러니까 우울증 빠졌다가 조증 발작했다 우울증 조울 그다음에 우울 이런 병들은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유전소인이 작동하는 정신병이거든요. 그렇죠. 유전소인이 작동을 하고 이게 보통 발병이 빠르면 10대 후반쯤 와요. 그렇죠. 보통 20대 초중반에 오는데 첫 이제 그 발현이 이제 그 발작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런 병들은 이제 평생 안고 가요. 그렇죠. 평생 안고 가면서 이제 이 치료가 뭐냐면은 내가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약을 안 챙겨줘도 강제로 본인 스스로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하면 조절이 돼도 여전히 정상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으로 아픈 분이거든, 이 아드님이.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됐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제 자기 자소서를 쓰는 거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인데 제가 취직되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덕을 제가 회사에 보도록 제가 중간다리 잘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픈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정을 잘 아는 자들이 정보를 빼서 언론에서 치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MBC였습니다. 근데 그럼 누가 정보를 빼서 치게 했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원희룡 이제 전 의원, 전 후보, 전 후보, 경선 후보가 이거 이재명 쪽에서 빼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믿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 말이죠. 이거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만약에 정말 이게 이재명 쪽에서 빼줬으면 정말로 야비한 짓이지. 야비하죠. 뭐 참 야비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쌓여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아픈 아이가 예, 아픈 자녀가 정신이 아파서 일반 건강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태를 한 것을 그 내부 사정을 숨겨버리고 그렇죠. 행태 자체만 부풀려서 민정수석 짐진국을 저격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측에서 이 정보를 흘렸다라는 이 루머에 대해서 야 그럴 수 있겠어라고 이제 그 어떤 개연성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보에 의하면 이 김진국 민정수석이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들고 팠다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참 좀 그렇습니다. 자, 네. 뭐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 잘못했다가는 이제 저희는 다칩니다. 개연성에 관한 얘기고 루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망을 좀 해보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 이 윤 후보와 연대를 할 거냐, 뭐 연대라는 게 이제 박 대통령은 몸도 아프시고 그런 분이니까 이제 그 메시지 하나 제대로 발신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이 윤 후보 도와서 국가 위기를 넘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점잖은 메시지인데 그게 연대인데 또 윤 후보는 이제 그 전에 그 메시지 나오기 전에 박 대통령을 깍듯이 찾아뵙고 뭐 과일하고 갈비라도 싸서 깍듯이 찾아뵙고 자기가 싸가지고 가는 건 선거법 위반 아니잖아. 그것도 뭐 챙겨봐야 될 겁니다. 이번에 뭐 국방부에서 그러네. 유도해가지고 저기 전방을 시찰을 했는데 그게 아마 선을 조금 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해서 나왔어.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이제 크게 문제는 삼을 수가 없죠. 예. 예, 아무튼 윤 후보가 박 대통령과 이렇게 연대할 수 있을 거냐, 박 대통령이 윤 후보에 연대해 줄 거냐, 아니면 대립할 것이냐, 혹은 대립할 거냐, 뭐 여기에 대한 전망 어떠세요? 저는 뭐 연대 하나에 51% 내지 60%.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박 대통령의 품이 넓어서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 거 가지고 쩝쩝하게 원한 가지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뭐 대선이 뭐 앞으로 한 2년 남았다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지금 5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소아와 대성의 문제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뭐 박 대통령 그러니까 중간에 개인적인 인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포지션에서 뭘 했든 간에 지금 현재 내년 3월의 대한민국은 5년 동안의 문제를 다시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승적인 입장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넓이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윤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또 제가 상당히 반발을 한 시제권을 가지고 이 초거대 섞어찌개판. 예. 이게 초거대 섞어찌개판인데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도와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주게 되면 이 섞어찌개판이 진짜로 초거대로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립되죠. 예. 자, 이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 우리 쪽의 정신승리라고 뭐 비난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태극기 시민들, 자유공화 민초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예. 이 블락의 존재 자체가 박 대통령의 존재감, 무게를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쟤들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풀어준 거예요.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네, 그렇죠. 자기 감옥에 그렇죠. 가둬놓고 있는 자기 책임으로 그 무게의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감당해야 부담스러워서 풀어버린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럼 그 무게는 우리 그 자유공화 시민들의 그 지난 5년 동안의 예. 그 투쟁과 관계가 있는 거죠. 있죠. 네. 그게
그 힘을 네. 그 열정을 네. 오롯이 체계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네.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민초들의 아주 아주 절실한 심정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성립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 데 대한 아주 네. 뜨거운 사랑과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정이 반영이 된 거고 그거는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민초가 깬 거야. 민초가 그렇죠. 깨서 민초가 우리 자유공화 민초가 박 대통령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죠. 예. 뭐 새가 불었다 늘었다 했지만 계속 지켰던 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빛을 본 거죠. 맞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 이제 광주에 가서 예, 예. 어저께였죠? 네. 어저께였던 기억나. 광주에서 이거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어요. 전 보면서 웃음이 막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윤 후보 우리도 동감이거든. 정권 교체를 위해 부득이하게 윤 후보를 선택했거든. 맞죠. 윤석열이 윤석열에게 하는 말이야 이게. 윤석열이 윤석열이야. 나 참 웃겨가지고. 그런데 저기까지는 그냥 웃고 치울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저게 이제 윤석열의 이제 본심을 드러낸 게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왜 처음부터 자기는 합리적 진보에서부터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을 하겠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난 예. 대한민국에 합리적 진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어쨌거나 그 발언을 한번 읽어주시죠.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나도 도리도리 해야 되는데 이 혁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우리 진보와 중도 진보와 호남과 여성, 청년과 많은 유능한 분들이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윤석열의 저게 이제 섞어찌개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섞어찌개 이제 상당히 맹독성 보고도 한 마리 집어넣었잖아요. 신지혜라고 불리는. 근데 요새 보고가 요새 양식 보고여서 독이 없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예. 나중에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별의 순간을 갖다 줬죠. 그러니까 우파가 이 새로운 후보를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줬다. 그 김종인 우리 총괄선대본부장께서 별의 순간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경선을 할 때는 우리 지금 막 헤매고 있는 이준석 또 집 대표는 나가서 또 깽판 치고 있는 정치적 이준석이 초보자, 정치적 미경험자, 미수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정치가 특히 대의제가 이 정도로 타락을 했을 때 한쪽은 너무나 악마화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고 또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주축을 이루었던 지금 국힘당의 경우에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정치에 능한 자보다는 초심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핵심은 뭐 그거는 전혀 아직 모르겠고 보기가 아슬아슬한 게 아슬아슬하죠. 이게 이제 이 초거대 섞어찌개 판을 짜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이명박 그 선거 그렇죠. 그게 이제 2007년이죠. 7년이죠. 예. 이명박 선거 때는 그 거대 교회들이 노골적으로 나섰어요. 그렇죠. 중심됐죠. 뭐 M교회, K교회 이런 데들이 노골적으로 나섰어요. 엔진 마력수가 높았습니다. 그때. 예, 엔진 마력이 높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 대통령 만들겠다 뭐 이런 그게 팽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약체 후보였잖아요. 정동영 최약체 후보였죠. 그랬었지 이게 어떤 그 정당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거나 변화시킨다는 컨셉이 아니었어요. MB 때도. 아니었죠. 예. 그 다음에 2012년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때 정책을 보면
처음에는 정당의 지지 기반을 이른바 이제 중간층으로 확대하려 그랬었어요. 중관청 또 호남 네, 그래서 김종인 내세우고 이상돈 내세우고 이준석 내세우고 내세우고, 그래서 네. 확대하려 그러다가 네. 저 같은 놈들이 반발을 했다고. 그때 이제 그 안철수 튀어나온다고 할 때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사실 전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윤 캠프에 뭐 편지 한 장 쓴 거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이제 또 그 쓸 근본도 아니고. 근데 박 대통령 때는 제가 그때 딱 A4 용지 2장짜리를 썼는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그 내부에서 회자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게 9월 말인데 그때 쓸 때 뭐라고 썼냐면은 안철수는 나오게 되면 3파전이고 3파전이면 41%면 승리합니다. 안철수가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약점이 많아서 등살에 못 이겨서 주저앉을 겁니다. 주저앉으면서 문재인을 지지하게 될 텐데 안철수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경우 안철수 지지표가 한 20%쯤 되는 게 다 문재인에 가는 게 아니라 절반은 쪽으로 온다. 예, 절반은 박 대통령한테 옵니다. 박 후보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토끼를 중심으로 전통적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41%를 굳혀놓으면 예. 3파전이 돼도 이기고 2파전이 되면은 55. 51에서 52% 사이로 이깁니다. 딱 떨어졌네요. 51.6으로 이겼잖아.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걸 9월 말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2개월 반 전쯤에 썼어요. 3개월 전쯤에. 어쨌거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네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도 10월 초에 예. 전통적 지지 기반으로 자기 그 운동을 축소시켰어요. 그렇죠. 김종인 헤어지고 이상돈 헤어지면서. 예. 즉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후보도 2012년 대선에서 당의 지지 기반을 외연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안 했다고. 안 했죠. 예. 그걸 안 하는 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나는 외연 확장하는 사람이야 이러고서 당의 지지층 자체를 성격을 바꾸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거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김한계 신지혜 사건이 그냥 나온 사건이 아니라고. 이게 신지혜라는 인물은 잘못 뽑은 인물이에요. 물론 뽑기는 그러나 비슷한 인물을 좀 괜찮은 인물을 뽑았어야 되는데 신지혜는 뭐 세금으로 자유낙태하자 그러고 평등법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이라 예. 예, 김한길 심지혜고 그런데도 윤이 아까 그 광주 가서 국힘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윤이 또 진보 중도 진보 페미라고 해 여성 청년 호남 모두 힘을 모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컨셉 자체가 뭐예요 이게?